과방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이틀에서 하루가 더 늘어나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과방위는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방지 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도 여당의 지지율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야당의 사법부 비판 여론전이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사흘째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국무위원도 아닌 KBS 사장 청문회를 사흘씩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삭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당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더 실시됐습니다. 어젯밤 박 후보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항의한 야당 주도로 청문회 연장의 건이 의결된 건데 공영방송사장 인사청문회가 이틀 이상 실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지금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청문회를 선동회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총리도 이틀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때 무슨 체력 검증해서 3일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관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KBS 사장까지 사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어제 퇴장으로 청문회를 파행시킨 탓이라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임명 동의안 등이 해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여야 대립은 KBS 보도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의 파우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통령실의 후보 내정 의혹까지 제기했고 그 KBS 보도가 친정권이니까 김건희 여사 눈치 보고 이런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해서 보도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난 올 연초에 대담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사장 후보가 된 것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며 파우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디올 파우치라는 표현을 썼다는 평가는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역공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 희생이라고요? 법인카드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잡범이 말이 나옵니까? 잡범! 잡범이에요, 잡범! 어떠냐고 잡범! 파렴치한 잡범! 결국 여야는 오는 25일 KBS 이사회 현장 검증에 나서 대통령실 후보 추천 개입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청문회를 잠시 멈추고 예산안 심의도 했는데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예산 삭감도 의결했습니다. 삭감액 대부분은 방통위 인건비 예산으로 야당은 방송장악 예산을 축소했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당내 재판 지연 방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무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남은 재판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2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사건별로 변호사를 3명씩 배치해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더욱 지연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1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공개하고 항소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곳이 당원 게시판인데 대통령 비판 글이 있다고 당무감사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무감사는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하는 건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해요? 또 당무감사를 주장한 권성동 의원을 향해 당원 게시판에 권 의원의 가족이나 보좌관의 실명을 검색하면 어떨 것 같냐면서 당원 게시판에서 검색을 한다는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응수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와 무역협회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리기가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은 권력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억지 기소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상식이 김건희 여사에만 예외여서 되겠냐며 정부 여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 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겜입니다. 정부 여당이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언제는 하자 그러더니 우리가 실제 한다고 하니까 또 뒤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수출기업들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흥해야 일자리가 늘고 내수도 성장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다양한 대권주자들이 경쟁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한한 개공기자와 함께 금투세 폐지 이후 정책을 놓고 선명하게 입장이 나뉘는 여야 대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조치를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결국 그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하는 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 검토안에서요, 총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재개의 강한 반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이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또 추가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추가를 했습니다. 기업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서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에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셈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그런 상황인데요.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꺼내든 이 맞불카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상법 개정안에서 적시한 주주에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 뿐 외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계 사모펀드 등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나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또 점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 이 오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이사회 결정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요. 특화된 사례의 경우 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하는 그런 핀셋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배터리 부문 사업을 떼내서 현재의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했던 사례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사례와 같은 경우를 제한하는 이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봤고 어제 또 뉴스에서 다뤘던 개헌 이야기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군불대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대통령제 모델을 손보는 원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개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총선 직후부터였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기 위한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현 대통령의 임기 축소 이야기도 같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을 원동력 삼아서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과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앞세워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할 때 빠르게 개헌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개헌을 하면 이 5.18 정신을 담아야 된다. 환경과 관련된 가치나 동물권, 또 보편적 인권의 가치, 또 혹은 소수자들의 가치도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빠듯한 개헌의 일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제나 임기만 손보는 원포인트 모델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개헌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국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개헌이 2005년인데 이는 단순한 그 조문수정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의미 있는 개헌이 1987년이었습니다. 이게 37년 만에 과연 개헌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특히 헌법 개정은 조금 과정이 복잡합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국회의원의 개헌안 발의의 경우는 죄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 개정안이 공고가 되면요, 대통령의 공고를 거쳐서 국회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200명 이상이죠. 이 통과가 되면 의결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이 개헌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동시에 발효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개헌 TF를 발족시킨 의장은 이 대선 전국이 다가오기 전 지금이 적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런 일련의 흐름과 시간을 고려할 때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101명만 반대를 해도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절대적이고요. 또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참여해서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넘어가기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나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개헌에 포함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개헌이 이뤄지면 6월 항쟁에서 비롯됐던 이 1987년 12구 개헌 이후 37년 만의 개헌입니다. 5년 단임제를 손봐야 된다는 게 현재 야권의 주장이죠. 이미 조국혁신당 대표도 총선 직후부터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지지층도 양극화되는 작금의 정치 현실에서 과연 1년 안에 개헌까지 국민들의 뜻을 국회가 모아낼 수 있을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권 간사는 백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고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댓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훈수를 두며 대안 세력을 자처하던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이 대통령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도 의혹을 물타게 할 수는 없다며 한 대표가 당원과 국민 앞에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15가지 항목의 사유가 담겼습니다. 혁신당은 오늘 공개한 초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각종 추측과 과장된 해석만 무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임 입법조사처장으로 이관후 건국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 신임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조직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소통 메시지 비서관 등을 역임한 이관우 신임 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입조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22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11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정권 종식 골든타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표는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울분을 담은 것이라며 7개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단독으로만은 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혁신당에선 민주당과의 공동전선 형성에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최빙선의 역할을 통해서 탄핵 어떤 여권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투쟁밖에 없다.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조국혁신당이나 모두 함께 뭉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 반대 투쟁엔 힘을 실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탄핵 언급에 대해선 의원 개인들의 입장이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국정 동력을 상실했고 국정 운영에는 힘이 떨어진 상태인데 탄핵이냐 개헌이냐 이게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흔들려는 정치 선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당장 탄핵 목소리가 힘을 받아 발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거부권 정국에 영향을 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쏘아올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공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주제는 단독 국정조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 것이냐는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의장실이 직접 나선 건 국정조사 실시를 염두에 둔 절차란 해석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해달란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이과 관련된 청문회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 반면 21대 국회 때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위위원 추천 절차에 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사이 특검법을 2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 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었습니다.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최혜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조특위 구성이 가능한 만큼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으로 국조가 진행이 된다면 여야 합의로 이뤄지던 국정조사 관례가 25년 만에 끊어지게 되는 셈이죠. 국회의장이 의견 수렴을 위해 직접 나선 만큼 해병대원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를 통한 관례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역대 두 번째 단독 국조라는 역사를 쓰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쟁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25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이제 선고가 좀 이렇게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기존에 4개가 있었고 어제 이제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지난주 또 1차 관문에서 비교적 좀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25일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 이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미리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그 재판 결과를 뭐 섣부르게 전망하는 게 쉽지 않아서 네. 그런데 저희들은 당연히 이 사건 자체가 뭐 녹취록을 들어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위증을 해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떤 형태도 뭐 어떤 당사자에게 위증을 강요했거나 또는 뭐 그거를 이 도와달라고 어떤 식으로 이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증교사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 문제로 또 재판에 세워서 기소한 것 자체가 저희는 정치적 기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심스러운 입장이시고, 네,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네. 저 1심 요즘은 전번에 선거법 위반도 법적 상식으로 보면은 결론이 대체로 보이는데 그동안 법원 재판이 약간 좀 출렁거린 예도 있었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받아온 경우도 있었고 뭐 등등 거기다 또 민주당에서 워낙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흔들릴 변수는 없을 것인가가 초점이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원으로서는 정상적으로 판결을 한 거고 다음 주 월요일 판결도 정상적으로 된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게 증거와 증언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이 이제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계속 전화해서 본인은 증언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전화해서 증언을 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또 아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도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변론 조서까지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증언해 달라는 거였으니까 그게 있고 또 김진성 씨 본인이 위정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고 증언이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유창훈 영장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네. 뭐 다른 일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뭐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대체로 다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주 25일도 유죄 판결 1심 선고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진다는 말씀. 근데 그때 영장 기각될 때 유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소명됐다고 했기 때문에 소명됐다라는 것은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이 변론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입장이 소명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검찰 쪽의 입장이 소명이 된 건지 그건 이제 판사의 재량권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분명히 판사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검찰이 기존의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4개만도 이제 많은데 그 상황에서 오랜만에 또 추가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요. 이 시점에 나온 그걸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종의 기우제 수사 아니냐. 끝까지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뭐가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심지어 여권 관계자들,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이런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설사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는 명태균 씨 게이트 뭐 또 여러 가지 명품백 등등에 대해서는 다 불기소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거의 뭐 탈탈 털듯이 모든 걸 다 기소하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지적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당초 경찰은 불기소 불송치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근데 이걸 검찰이 다시 이제 재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경찰에서 불송치할 때 그 이유인즉슨 이 법인카드 유형 과정에서 경기지사가 뭐 구체적인 지시를 했거나 또는 그 상황을 인지했거나 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건데 검찰 수사에서도 그게 소명되지 않았어요. 다만 해석의 여지죠. 해석을 그랬을 거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한 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과정이 전부 다 좀 검찰이 자의적 또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증거 없이 의혹으로 기소하는 건 룰라 대통령 이제 사례를 좀 이제 빗댔습니다. 증거 없이 당시 이제 브라질 이제 검찰이 증거 없다는 건 은닉이다라는 이런 논리인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네요. 검찰이 그 수사를 진행을 해놓고 이게 기소를 할지 말지를 좀 기다리면서 그 김혜경 여사의 1심 재판 결과를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법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 판결에 보면은 대체로 김 여사의 그 행위와 또 그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그런 그 혐의들에 대해서 법원이 대체로 다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검찰은 이제 자체 수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용인을 했거나 아니면 뭐 묵인을 했거나 네. 최소한 그 정도 관계다라는 그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김혜경 여사 재판 결과를 보고 기소 결정을 내린 거죠. 만약에 김혜경 여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범죄성이 좀 약하다, 처벌 가능성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털어줬으면은 검찰이 기소하기가 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 안 하기가 또 어려운. 그래서 했다고 보여지고 상세한 내용은 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봐야 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검찰이 비교적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김혜경 여사 이제 1심에서 이제 15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제 예.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추가로 기소를 검찰이 한 것이다라는 예. 이제 논리이신 거죠. 예. 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 재발의 그리고 이제 개헌을 통한 조기 이제 대통령의 이제 조기 선출 이런 이제 여태까지 큰 틀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 이런 그 전략이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아직 그 아까 뭐 몇몇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네. 임기 단축 개헌이나 또는 탄핵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지금 이제 뭐 탄핵 연대 쪽으로 활동하는 분들 계시고 개헌 연대 쪽에서 임기 단축을 해서 하는 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당의 공식 입장은 현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수용,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 수용 이것이 이제 당의 이제 유일한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당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의 기조에서는 조금 더 그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기 단축 개헌 또는 뭐 탄핵의 가능성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그 당론이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걸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선 기존에 조금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더 그 나이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당초 제가 당 쪽에 알아봤을 때도 당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15일 그 선거법보다 25일 위증교 사건을 조금 더 우려는 했지만 네네. 우려하는 수준이었지 이것이 무슨 실형이 나오거나 또는 그 피선거권이 제한될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그 지난 그 1심 선거법 판결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당의 대처도 좀 달라질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의
법리 대처도 조금 지금까지는 보다는 좀 달리 좀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헛다리 짚었다는 생각이 계속 선거법 과정에서 포인트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를 갖고 했는데 그건 사실 무죄가 났거든요. 네. 근데 백현동 건이 사실은 이번 중형의 가장 핵심적인 거였기 때문에 백현동 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검찰의 기소 그 논리를 좀 깨트리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입장이 사법 살인이다, 뭐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 입장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코 앞으로 이제 쭉 그 분위기상 유리하지 않게 작동할 것이다.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와요. 뭐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판사가 물론 판사도 사람이긴 하지만 판사가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면 안 되겠죠. 네. 판사는 그 죄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과학적 자료,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과 이제 선고 이런 이제 분위기로 민주당이 좀 이게 기존 전략에 좀 그 어떤 변화, 약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략의 변화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은 사실 재판 부담을 제일 드는 방법은 그냥 재판을 빨리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호소할 거 있으면 호소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해왔고 그 결과로 1심이 그렇게 나왔고 위증죄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의원직을 내놓고 또 다음 출마 안 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모든 게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순탄하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 뭐 흔히 말하는 뭐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입장에서는 방법은 결국 뭐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정권을 끌어내려서 대선을 치르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거는 결국은 탄핵하고 미단축 개헌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더 이제 가속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동력이 떨어졌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거기서도 또 의원직 상실이 나오면 이제 뚝 떨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그걸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뭐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가결하면은 200표 이상 넘어갈 것 같고 하면은 아주 안 할 리가 있습니까? 하루가 급한데 네.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민주당 안에서 좀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다음 포스트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다음 대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벌써 그 고민의 시점이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동력이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안에서 내부 단속이 좀 힘들고 그래서 서로 뭐 죽이니 많이 이런 막 그냥 그 격한 말까지 나오는 게 그런 분위기의 반증이거든요.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토록 아니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내가 펄펄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아닌 거죠 사실은. 포스트 이재명을 고민할 시점이 왔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2심, 3심 그 이재명 대표도 2심, 3심 잘 준비해서 네. 그걸 잘 뒤집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이라는 게 그래도 같이 뜻을 모아서 뭔가 그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하는 집단인데 그 당의 대표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냥 그 카드를 버리고 다른 카드를 하자 이러면 그거야말로 의리도 없고 동제도 없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법적 어려움을 사법적 문제를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법적 준비를 잘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당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섬세하게 찾아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고 네. 현재 그래서 무슨 포스트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 당이 좀 더 질서 있게 그런 선택으로 나가는 길은 그 이후에 훨씬 더 이후에 판단할 문제지 지금 당장은 뭐 제2의 뭐 이제 뭐 대선 후보 뭐 포스트 이재명 이런 얘기는 불필요하고 또 그런 논란 자체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딱 지금 이 시점, 그 지난주에 첫 번째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이제 좀 중하게 나오고 있고 25일 판결, 1심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야 공수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론조사가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보면 결코 이제 그 여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지율이 정체인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여당, 야당이 다 국민들의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양쪽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플러스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현실화되어가는 네. 상황에서 우리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는지 하여튼 이 양쪽 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 여당 쪽으로 오게 만들려면은 정부 여당이 신뢰 있는 모습을 믿음직한 모습을 기대가 가고 희망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대통령 그때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할 때 약속했던 쇄신과 통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쇄신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죠. 그 통합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이제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확연하게 좀 바뀐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쪽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꽉 잡고 같이 가는 아직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일 계기가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유죄 나고 나니까 오히려 뭐 희희낙낙하는 듯한 모습 마치 여당이 그러면서 거꾸로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싸움을 더 세게 내부 싸움을 더 세게 하는 네. 그런 이전 투구 모습 보이니까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거 신뢰를 주겠습니까? 뭐 정부 여당이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하도 실망스럽고 민주당 흔히 말하는 개딸 민주당이 실망스러워서 그런 걸 뿐인데 네. 그래서 공수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여당을 공격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정략적으로 방탄을 하고 막 그 법원을 급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하지 마라. 법원의 독립을 지켜주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우리도 법원을 향해서 뭐 유죄를 내려라. 뭐 저는 물어보시니까 이제 전망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유죄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할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 결국 이제 대통령의 큰 틀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그 바뀌는 게 없고 친한 친윤계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구도.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반사이익으로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예, 뭐 큰 틀에서 뭐 저도 그 같은 생각인데 우선 지금 지지율 자체의 그 여당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여러 가지 그 둘러싼 논란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 영부인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상황적 요인이라면 보다 구조적인 요인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부나 여당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그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 문제를 알고 있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나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그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좀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여당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중도층이 좀 늘어날 수 있어도 네. 당장 그 여당 지지율은 빠지지 않고 아마 이런 것이 되려면 근본적인 자기 혁신이 전제돼야 되고 의정 대란이나 또는 그 경제 문제 이런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네, 당내 이제 그 불협화음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 친한계의 이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제 관련한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꺼지질 않고 있는데 이게 좀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 수사하고 있거든요. 결과 나올 거고. 네. 그러면 다 정리될 건데 문제는 그때까지 안 기다리는 거죠. 안 기다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뭐 당무 감사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 책임져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좀 기다리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상황에서 그 계속 더 그 말이 점점 이게 커지고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자신이 좀 입장을 분명하게 좀 선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실관계를 100%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싸움을 벌이려고 공격해오는 걸 아는데 이게 다 사실 실체가 없는 건데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수사 결과가 네. 나와야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헛개비 잡고 서로 싸우는 씨름하는 것밖에 안 되면 그럼 결국은 결론은 안 나고 서로 이전 투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더구나 이제 1심 이재명 대표 1심 나고 난 뒤에 저런 거 보면은 또 저 사람들 이제 숨쉴만 하니까 싸우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보게 돼 있고. 네. 그러면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 뭐 별로 도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뭐 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기본 입장은 밝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말한 대로 본인은 직접 관계 없다라고 했던 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고 경찰 결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것 같고 네. 거기서 결과 나타나면은 뭐 사실이면 사실대로 또 그 입장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책임지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거를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저 당은 참 딱하네 이런 걸 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많은 그 범죄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 대표도 되고 이렇게 연명한 게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도와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딱하다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상대당의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의 발언이 묘하긴 합니다. 한 대표가 아까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그랬지만 그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완전히 그 부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거짓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깊이 보면 저는 그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을 거로 봐요. 이 결과가. 왜냐하면 이게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당 게시판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이나 나쁜 말, 뭐 욕설을 썼다고 해서 그게 그 경찰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이 결론을 낼 의무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게시판에 그 글을 쓰는 거는 당원들의 굉장히 자유의지에 쓰는 거고 네. 그거를 그 어떤 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 어떤 그 사용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쓴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욕설 비슷한 그런 감정을 네.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안 되고 또 당에서 누가 했다라는 걸 밝히는 것은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연초에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네. 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이 다 그 정당 소속을 확인해주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게 확인하는 순간 개인정보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위법 사항은 아니고 다만 남아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정치적 윤리적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자꾸 이제 주장하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알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이면 사과하고 끝내는 게 제일 확실한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당에서 그 사실을 의혹 제기한 유튜브를
고발할 방침이거든요. 네. 고발하면 그 사람이 처벌할지 말지를 경찰이 결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관계가 뭔지를 이 사람이 의혹 제기한 게 사실인지 네. 아니면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그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경찰이 그 진상을 밝혀낼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군요.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그 조국 혁신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크게 이제 7가지 그리고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탄핵안의 이제 발의는 제적 과반 15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국회 통과에는 재석 3분의 2, 200명 의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필요한데 탄핵안의 내용과 민주당의 동참 여부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의견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안 보니까 뭐 부실 탄핵안이고 말하자면 억지 탄핵인 거죠. 이건 민주당 의사하고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그냥 당 차원에서 네.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도 생각과는 달리 이제 거의 상당히 좀 그 큰 패배를 당해서 그리고 또 그 당 대표이자 당의 뭐 사실상 뭐 전부나 마찬가지인 조국 대표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당의 활로를 위해서 이 치고 나간 거지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네.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래서 한 건 아니고.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먼저 주도하죠. 이걸 뭐 조국 혁신당이 하도록 그 지켜보고 있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만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경험 때문에 탄핵이랑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꼭 그 끝이 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도 있고 그런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그런 의석을 확보하기도. 가결 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지금 주저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게 그 때문인데 저렇게 치고 나가니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이건 이제 조국 혁신당이 먼저 얘기를 한 거고 아직 민주당의 당론은 아닌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까지 가 있지 않고 네. 특검 수용으로 돼 있는데 다만 어쨌든 탄핵의 문을 이제 연 거죠. 그 이 주요 정당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국회 내에서 200석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네. 탄핵안을 가결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이상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땐 그 당시 그 전신이죠. 국민의힘 그 전신에서 한 60명 이상의 가결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제가 보기엔 20명 이상의 어떤 그 가결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 그 타당한 것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과거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헌재에서 기각했거든요. 네. 일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둘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리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민심의 바다에서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네. 국민적 지지율이나 정부 여당에 대한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어떻게 가는지 지난 2016년에 17년 당시 탄핵이 가능했던 것도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함께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전제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